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0년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만 모아서 다시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토요일의 남자 KBS 김기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기아 기자입니다. 토요일 복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 오늘 방송만 들어도 일주일 동안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게 중요한 소식이었는지, 주진우 라이브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만 쏙쏙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정치 피로, 뉴스 피로, 시사 피로,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필요한데 또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것도. 네. 예.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데 피곤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진우 라이브에서 토요일 스페셜 판을 만들어가지고 요것만 들으세요. 바쁘신 분들 요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어려우셨어요? 그러면 요것만 들으면 돼요. 요것만 들으면 다른 데 가서 시사 이런 거야, 정치 저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방송 다 들은 것처럼 알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고요, 영상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말고 포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 보면요, 떡이 나와요. 그렇군요. 네, 선물도 나오고요. 피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일주일 동안 방송됐던 주진우 라이브에서 어떤 부분이 재밌었다,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다, 이런 청취 후기를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3분을 골라서 2만 원 상당의 피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후기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네, 이게 카카오톡 여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진우 라이브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하시고 거기다가 친구한테 톡 보내듯이 청취 후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애정을 담아서 보내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올 가을에는 여러분들한테 더 큰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뭘 해볼까 고민하고 있으니, 자, 여러분도 고민해 주시고 나 뭐 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해주십시오. 어떤 기사 달아주세요, 누구 만나고 싶어요, 이런 내용도 환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하이라이트 장면 다시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장면입니까? 네, 지난주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들이 막 나오다가 지금 약간 좀 사그라지는 추세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언론의 약간 뭐랄까요, 실수, 잘못, 가짜 뉴스 이런 게 오보이자 오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분을 모셨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방송인이죠. 줄리안 퀸탈트 씨가 저희 주진우 라이브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한국 언론을 보고 한국 언론한테 당해보니까 어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왜 어이가 없었는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줄리안 씨가 법무부 멘토단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게 추미애 법무장관의 딸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집에 단골 손님이어서 특혜를 받아가지고 법무부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거다, 이런 특혜, 이게 공정하냐, 이런 기사 나왔던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만 보면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식당에 좀 갔어. 식당에 가서 식당의 주인인 추미애 장관 딸하고 친분이 있어. 야, 딸의 친구를 갖다가 저기 법무부의 멘토다가 아니라 홍보대사에 꽂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얼마나 아니었냐.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간 것도 아니고 박상기 장관 때 법무부 멘토단, 그리고 사실은 법무부, 우리는요 비자법, 이민법 몰라도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있나? 없잖아, 우리나라 사는데.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살 때 한국에서 그 여권, 비자, 그리고 뭐 체류증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의 이 비자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와서 울고 가는 외국인들 많이 봤어요. 예. 저한테도 많이 물러왔지. 그래서 내가 달래가지고 밥 먹였지. 그런데 줄리안이 한국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더라. 그래서 법무부에서
당신 같은 외국인들 처음에 한국 생활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좀 정착하게. 도와줘라. 그래서 멘토 몇 가지 도와주기도 하고 강연도 한두 번 갔대요. 강연비는 조금이었고 아무튼 추미애 장관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박상기 장관 전임 장관 때부터 하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요렇게 변모했다는. 근데 요즘에는 기사를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그냥 제목만 딱 읽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만 딱 읽고 아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딸 식당 단골까지 저렇게 챙겨줬냐 이러고 넘어가는 분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후속 보도도 나왔어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하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줄리안이 저기 방송 활동 열심히 하면서 클럽에서 DJ도 겸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클럽 DJ 겸하면서 굉장히 좀 문란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나온 사진은 클럽도 아니었고 사무실에서 여자친구랑 있었던 사진을 가져다가 이 줄리안 이 나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짜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프레임. 법무부 장관이 자기 딸 단골을 여기다 꽂아주고 그리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외국인은 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굉장히 문란하게 강아지판 네, 굉장히 문란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지만 다 아니었다는 거죠. 네, 나중에 한국의 언론이 줄리안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좀 놀랍긴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인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인스타로 DM을 보낼 수도 있고 기본이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확인 취재는 기본 아닙니까? 한마디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사과도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원래 안 네. 합니다. 사과도 안 할 거예요. 유일하게 팩트였던 거는 네. 추미애 장관 딸이 하던 식당이 미트볼을 파는데 거기 단골은 맞긴 맞답니다. 네, 맛있었나 왜냐? 봐요. 자주 갔나 봐. 왜냐? 원래 미트볼을 좋아했는데 지 앞에 하나 생겨가지고 갔더니 맛있더라. 그래서 자주 갔다는 거예요. 벨기에는 와플의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 많죠. 미트볼 많이 먹어요. 미트볼과 와플 그리고 맥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더 자세한 이야기 줄리안 씨의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화요일 방송됐던 훅 인터뷰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지금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네, 일단은 전 홍보대사 된 적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홍보대사는 아니라 멘토단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 법무부는 출입국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자 관련해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영주권까지 지금 받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험 많은 이제 외국인들은 약간 경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멘토단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1년 전부터 저희 시범으로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박상기 장관. 죄송합니다. 박상기 장관님 때부터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됐다가 너무 잘 돼서 한번 공식적으로 하자 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님 때 오리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법무부 멘토단에는 네. 박상기 장관 때 이미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맞습니다. 된 거네요. 네. 자, 그리고 비자법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비자법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 친구들은 그거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멘토단에 네네. 줄리안 말고 다른 외국인 친구도 있습니까? 네, 시범했을 때는 10명이었다가 네. 지금 35명 정도 있고 저도 메일 보내가지고 이제 나는 신청한다라는 걸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비정상회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송에서 활동했던 외국인도 있지만 또 그냥 일반 취업 가진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자, 멘토단으로 활동하면 보수도 받습니까? 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촉돼서는 받는 돈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은 강의를 하게 되면 네. 강의료는 받긴 합니다. 근데 이게 강의료는 세금까지 포함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고 강의 딱 총 제가 2번 했습니다. 네. 네. 멘토단에 돈을 주는 건 아니네요. 네네네. 자, 추미애 장관하고 사진 찍는 거는 멘토단이니까 그럼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맞습니다. 그죠? 예. 추미애 장관 딸과 좀 친분이 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데 제가 이게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사실 경리단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네. 그게 한 5, 6년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살다 보니까 많은 동네 레스토랑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벨기에 사람이다 보니까 미트볼 너무 좋아해요. 미트볼 맛있죠. 벨기에 맛있죠. 벨기에는 저 사실 오늘도 미트볼 먹고 왔고 어제도 미트볼 먹었고 와플하고 미트볼.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한국 방송 나와서 미트볼 소개한 적도 있고 그 그래요? 정도로 미트볼 유명한데 네? 갑자기 제 미용실 집에서 3분 거리인데 네. 건너편에 미트볼하는 식당이 생겼어요. 오호.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자주. 네.
근데 자주 가다 보니까 그냥 인사 정도 했죠. 안녕하세요. 하지만 혹시 누구 따님이십니까라는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누구 딸이야 이렇게 물어보기 힘들죠. 사람들 보세요. 갑자기 한국 사람이 프랑스 갔는데 자기 집 밑에다가 뭐 된장찌개 식당 생기면 자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갑고. 그래서 자주 갔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저한테 섭외 왔어요. 혹시 좋아하는 식당이라거나 자주 가는 식당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나는 한 5군데 정도 소개했고 거기서는 그 중에서 좀 스페셜한 게 미트볼일 것 같아. 왜냐면 사실은 되게 새롭고 이 가게도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발굴하는 느낌이 좋으니까 방송에서 거기 선택했죠. 그래서 저는 갔고 단골인 거 맞는데 1년 만에 닫았죠. 그러고서 제가 그 사장님 뵌 적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고 당연히 사장님 이름을 알거나 연락처도 없어요. 네, 이름은 모릅니다. 그래서 네. 그 후에 닫고 나서 한 번은 뵌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일 다시 오는 게 너무 당황됩니다. 지금. 네. 한국 와서 조선일보 만나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화라도 한 번 해서 확인 안 했습니까? 조선일보에서 기사 나오기 전에? 전화 온 적도 없고 기획사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전화 온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혹시나 언제부터 멘토단으로 활동했냐라고 물어봤으면 그럼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라간 영상이 있어요. 2019년도 7월에 한 강의가 거기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 전에. 예, 맞습니다. 전에. 예. 그러면 그거 있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흘려갔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인맥 좋았으면 좋겠지만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렇게까지 아직은 한국에서 갈 길 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기사 나오고 검색어도 오르고 네. 기분이 어땠어요? 친구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같이 멘토단 활동하는 친구들 많이 이제 걱정했죠. 친구들이. 예. 왜냐면 혹시나 이렇게 됐다가 사람들이 그냥 이제 제가 혹시나 그래서 해명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해명을 했고 너무나 기분 안 좋았던 게 제 하루가 나갔어요 어제. 네. 하루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대행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하지만 내 시간 누가 돌려줄 거냐고.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제 이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마도 일적인 피해가 볼 건데 저는 이제 변호사분하고 이제 약간 좀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의하고 있어요? 네. 소송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해도 저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터트린 일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다시 올 수 없겠지만 너무 억울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생각하고 있군요. 김유라 님이 주 기자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면 안 되죠. 이렇게 안타까운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님은 줄리안 오랜만이에요. 여기에서 소식 듣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말고 더 좋은 소식으로 뵙고 싶었는데. 네. 마키님은 줄리안한테 너무나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꼭 고소하세요. 이런 문자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자, 조선일보 고희정님은 줄리안 그냥 조선일보가 좀 그래요.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말에 액땜하면 나쁜 일이 먼저 생기고 다음에 액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친구들이 안 그래도 너 오늘 이게 액땜한 게 올해 잘 되려나 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소식도 여기서 듣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에서 또 줄리안을 또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저희 매니저가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네. 근데 솔직히 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미트볼 식당 자주 갔다가 멘토단 활동하는 게 너무 재미없는 스토리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DJ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여자랑 껴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와 주리안이 여자들 많이 꼬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 속의 여자분이 제 여자친구였어 그 당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직장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둘이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제가 한국의 여자들이 다 흔들었던 것처럼 말하니까 와 진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가 없고 얼마나 이게 옅은 걸 갖고 뭐라고 하는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되게 어제는 솔직히 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네. 좀 마음이 아프다가 제가 미안하네요. 한국인 언론인으로서. 아닙니다. 근데 어디 가나 좋은 사람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기자의 한마디가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됐고 진짜 팩트체크 한 번만 해라도 했으면 이렇게 피해 안 갔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기자가 다음에 한 번만이라도 이 사건으로 다음에 쓰시면 한 번만 전화해 주세요. 네, 원래 보도를 할 때 당사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본인데요. 그게 취재잖아요. 네. 백일기의 언론은 벨기에에서는 이런 일을 겪지는 않으셨죠? 벨기에에서는 뭐 저는 안 산지 오래됐고 그래서 잘 안 살았는데 솔직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법무부 쪽에서 이렇게 멘토단 설립한 게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외국인들과 한국에서 이제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조심스러워져서 오히려 그런 활동 더 없어질까 봐 이거 되게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걱정이 되네요. 왜냐면 그렇죠. 법무부 쪽에서 조심스러워지는 거니까 이게.
사실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하죠. 왜냐면 벨기에에서도 이민자들 이제 많이 왔을 때 교류 많지 않았기 때문에 2세, 3세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제 약간 경험하면서 약간 한국 법무부가 이런 교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한국의 비자법이나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법적으로. 힘듭니다. 저 그렇죠. 영주권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시험 보고 했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는 게 네. 그게 이제 필수 코스인데 그거에 대한 멘토 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야만 영주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보셨어요? 잘 시험 보셨어요? 봤죠. 잘 어떤 봤습니다. 문제 나왔습니까? 처음에 사전 평가에서는 당황스럽게 쉬웠어요. 네. 막 무슨 이거 뭐예요라고 꽃 사진 같은 거 보고 꽃. 그다음에 뭐 70세 된 생일 뭐예요라고 막 칠순위 이런 거 올라갔다가 칠순위? 마지막 시험 때는 정말 어렵게 한국 왕 역사라거나 한국 부동산법부터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 한국 사람도 모르는데 외국인한테 물어본다고요? 맞습니다. 교육 받고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3984님이 줄리안이라 걸고 넘어진 거예요. 줄리안 강이었으면 못했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줄리안 강 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랑 친합니다. 아, 그래요?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네, 이영모님이 근데 언론이 저렇게 허위 기사 써도 책임 안 지는 게 이상한 나라네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요새는 페이크 뉴스라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네.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서부터 이런 가끔씩 허위 사실도 이게 진짜인 것처럼 말해가지고 이게 약간 요새 많이 논란되고 있으니까 네. 요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저는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게 또 본질이기도 합니다. 실비아님이 왜 줄리안이 이런 해명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제가 미트볼 먹었다는 게 왜 해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카드 내역 보시면 그 식당에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집 앞이어서. 네. 제가 맨날 한 일주일에 3번 이상 간 적도 있어요. 너무 미트볼 좋아하니까. 예. 진짜. 그런데 아무튼 추미애 장관도 개인적으로 모르시죠? 그때 한 번만 뵀습니다. 한번 미촉 당일날. 봤어요? 예. 네. 처음 뵙고 그 다음에부터 저희 몰랐죠. 추미애 장관 따님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식당 다닐 때. 네, 그리고 따님인 것도 몰랐고 어제 알았습니다. 따님인 거. 아.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자주 갔던 단골집에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추미애 딸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죠. 네.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어제 알았어요. 아니 뭐 간판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냥 간판에다가 식당 이름이 써 있지. 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웃겼어. 뭐지 이게? 예. 괜찮으신 거죠? 예, 무슨 미트볼 게이트가 될 뻔했는데. 네. 방송인 줄리안 씨와 함께한 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줄리안 방송 같이 하면서 제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한국말을 저보다 잘해가지고요. 그래요. 빛이 나시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 있었어요. 이게 줄리안 씨가 줄리안 강이었으면 기자가 무서워서 이런 기사 못 썼을 텐데 이런 말이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어요.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자, 이 방송 풀 버전 제맛입니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거 진국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진정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요 방송의 풀 버전 궁금하시죠?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9월 22일 화요일 2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KBS 김기화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어떤 장면이죠? 네, 우리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희대의 멘트를 날렸던 우리 전광훈 목사. 전광훈 씨라고 해야 되나요? 목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는 정광훈 목사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아직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이분 다시 구치소로 갔어요. 네, 바로 갔어요. 구속됐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게 이단인가 이 행동이 아닌가에 대해서 양대 이 개신교 교단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논의를 했는데 이거를 아직 판단을 못 내렸다고 해요. 사실 광화문 집회가 그 코로나의 전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정광훈 목사가 사회에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계에서 꼬리 잘리기라고 해야 되나? 우리하고 관계없어! 아 그랬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광훈 목사는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었고 신자들을 보내고 그 군중들을 동원하는 거는 대형 교회, 그래 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 다 이런 데였는데 이런 데서 우리는 관계없어 이렇게 자꾸 손사래를 쳤는데 결국 양대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제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다가 회의까지 열었거든요. 그런데 회의에서 뭐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관련된 집회가 계속 열린다고 하는데 뭐 개천 조조도 그렇고요. 일단 이 정가훈 목사의 이단 논쟁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기독교계가 이제 이번 코로나19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게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 사회가 좀 처음 받아본 질문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님과 월요일 훅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방인성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회에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기도 했죠. 근데 주진우 기자님이랑 꽤 오랫동안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저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어떻게? 교회 세습이 그때 들불처럼 번지던 때였는데요. 조용기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려다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모님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사모님한테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물려주려,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러자 교회 헌법, 기아성 헌법을 고쳐가지고 그 자기가 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오래 하려고 하는데 이미 삼성교회처럼 그 법을 고쳤는데 이미 헌법에서 자기 임기가 끝났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 말고 대형교회 세습이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그때 또 교회의 비도덕성, 문란한 사생활, 돈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됐는데요. 그때 제가 취재를 했는데 2002년 3년도에 그때 이제 취재하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하고 많은 프로젝트도 같이 했고요. 그때부터 교회 자정을 위한 운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가끔 가서 좀 힘을 보태는 그런 측면이었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박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는 결국 돈으로 망한다 이런 굉장히 목사님이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되게 센 발언도 해주셨어요. 거의 모든 문제가 돈하고 관련돼 있었어요. 저는 제가 정치인 정봉주 씨를 깔때기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모든 얘기를 기승전 자기 자랑이야. 기승전 자기가 다 했다는 거야. 모든 걸 다 했다. 그분은 탄도리 대표였는데 네. 그때도 뭐 시끄럽기는 했는데 사실상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친하지 않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형이니까. 그런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깔때기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그 깔때기라는 별명은 제가 조용기 목사한테 지었던 거예요. 제가 순복음교회 취재를 위해서 교회를 한 9달 정도 열심히 다니고 조용기 목사님 책과 논문을 다 읽었습니다. 읽는데 중간에 이렇게 설교가 잘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변을 사랑하라, 북한을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의 끝말은 헌금이에요, 헌금. 근데 이 문제가 보니까 왜 설교가 저렇게 흘러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때만 해도 교회 세습이 큰 문제였으니까 세습을 위해서 교회를 억지로 물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아들한테 분당이나 경기도에 큰 교회를 지어주는데 이 교회 돈을 몰래 빼다가 이렇게 짓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때도 교회가 돈 너무 물질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돈을 중시하는 한국 교회의 현상은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대면 예배도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헌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거 지적하셨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하니까 헌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이제 부목사 전도사부터 먼저 분들을 다 지금 해고하고 있다 이런 슬픈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이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정부를 비판하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또 기후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들으면서 뭐랄까 현실에 딱 발을 딛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배운 점이 많았는데 아무튼 더 자세한 이야기, 박 목사님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한쪽에서는 엄중 경고하겠다고, 한쪽은 1년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단 판명 나기 쉽지 않나 보이네요. 이단으로 판명 나더라도 사실 정강훈 목사의 행보를 막는 뾰족한 법이 없잖아요.
이제 개신교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네. 이 개교회주의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양극화도 심하고 대형 교회가 되고 대형 교회는 막 총회 법을 유린하고 마음대로 이제 해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제 정광훈 씨가 사실 교단에서 제명된 당해서 네. 목사로서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광훈 씨라고 부르시는 그러죠. 거죠? 저는 뭐 그 교단법을 그렇게 했으면 교단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신이 자숙하고 뭐 1년간 해벌을 받고 나중에 그 교단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 목사로 불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나가서 다시 교단을 형성해서 이렇게 세를 모아서 지금 마구 목사 행세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에 해악과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네, 종욱님이 아픈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청취자인데요.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처음에는 2단 취급받았었죠. 그런데 교세가 커지니까 인정받았잖아요. 네네. 2단, 3단 의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 네, 너무 아픈 지적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게 힘과 돈과 크기 이걸로써 그저 성경의 가르침도 막 무시하고 사회도 무시하고 마구 총회나 교단도 무시하면서 질주하는 이 대형 교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네. 이번에 교단에서 모여서 네. 자, 그 개천절 집회는 나가지 말자. 집회 교류를 금지하자고는 했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하고. 그런데 그 대규모 5개 집회 여는데 군중 동원하지 말자. 신자들 보내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사실 이제 전광훈 씨가 이렇게까지 뭐 이 광화문 집회를 열고 이럴 때 뒤에서 보수 한국 교회들이 막 많이 그렇죠. 뒷받침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힘이 센 게 정치적으로 힘이 센 게 이유가 뭐냐면 대형 교회에서 신자들을 계속 보내줘서 네네. 정광훈 목사가 집회만 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아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뭐 그거 사실입니다. 물론 정치권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지만은 네. 뭐 교회가 책임이 더 크죠.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교단에서 2단 판명으로까지 나아가는데 정말 개교회에서 지교회 목사들이 집회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너무 중요한데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가서 그렇게 확진되어 와서도 안 되고 확진을 퍼뜨려서도 예. 안 되는데 나가지 말라 말해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 없습니다. 뭐 일부의 작은 교회들이라든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들은 있죠. 근데 그동안 전광훈 씨를 밀어줬던 그런 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들은 일체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네. 예전에는 구국기도회, 조찬기도회 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던 목사들이요. 최근에 뭐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 목사라고 이렇게 찬양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 극우 집회, 대규모 극우 집회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 한국 보수교회 뿌리가요. 예. 이 군사 정권하고도 함께 했고요. 예. 그리고 독재 정권, 독재하고도 함께 해서 이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권력을 쟁취하고 예. 권력에 편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광훈 씨도 그런 이 한국 보수교회 뿌리에 사실 뭐 정말 이상한 괴물 같은 이런 사람이 탄생했지만은 네. 그게 연장선인데 사실 종교인이라면 이렇게 권력 쟁취나 권력 편승을 할 게 아니라 예언자적 목소리로 정말 정부를 비판하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라. 네. 지금 이 기후나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라. 양극화가 심각해서 청년들이 M4 시대가 됐는데 네. 이런 걸 해라 하고 종교인이 제대로 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게 권력 쟁취 무슨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마구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거는 종교 교회가 할 일도 아니고 목사가 더더욱이 네.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예.
5602님 청취자의 의견입니다. 네. 주 기자님 부탁인데요. 전 목사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감히 주 기자님이 가타부타 평가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전 목사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목사님을 사랑하심으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단 논쟁을 벌이시는 합심 측 목사님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제가 교회개혁 운동을 하면서요. 네. 성도들이 목사에게 세뇌를 당하면 꼭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하지 마라. 네,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네네. 비판했을 때 네. 이거는 그 성직자는 신의 영역이니까 예. 감히 속인들이 비판하면 안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 가르치고 이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수많은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 당시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항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판했습니다. 예. 예수님도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네.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불의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개신교는 목사나 성도나 동등합니다. 예. 예. 왜 목사가 잘못한 걸 지적을 못합니까? 설교 잘못해도 지적해야 되고요. 예. 운영 잘못하고 재정 잘못 쓰면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헌금을 목사 마음대로 쓰고 사유하고 세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냅니까? 네. 예? 이거는 잘못된 그 가르침이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그것은 세뇌당한 것이다. 네. 예. 하나님도 전광훈 목사를 사랑하겠죠? 물론 하나님은 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전광훈 씨에 대한 이 사랑의 표현은 네.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지금까지 온 행태를 정말 참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성도들 앞에 사죄하고 예. 우리 그 대사회 앞에 무리를 일으켰던 것을 사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정광훈 씨 비판하지만 제발 정광훈 씨가 다시 그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김진옥 목사, 원로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를 좀 도와준 분들이 많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시킨 사람들도 그 전에 있던 대표회장들이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전광훈 목사를 내세워서 어떤 정치 세력화를 도운 그런 큰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대형교회 목사님들. 네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한국 교회 앞에서 크게 사죄를 하고요. 지금 뭐 원로가 되셔서 연세가 많으시지만 참회를 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고 성도들을 우매하게 성도들을 잘못 교육해서 자신들이 그런 유명세를 타서 자신의 그 욕망과 자신의 그 명예와 자신의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진노가 두렵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그 원로 목사들이 이렇게 권력이나 탐하고 정치 세력화하고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한국 교회는 돈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이 대형교회 목사, 지금 이런 원로 목사들이 거의 다 대형교회고 이 돈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 돈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주 기자님 말씀하신 이 그 원로 목사들 많은 목사들이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성도들을 속이고요. 예. 기만하고 예. 자기는 그 부를 누리고요. 예. 명예 누리고 권력 누리고 지금도 나이가 연세가 드셔서 이런 식으로 정광훈 씨를 부추기고 하는 것은 이 사회 해악입니다. 네. 돈과 세습.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빼놓지 않는 부분인데요. 김교옥 님이 설교 시간 후에 질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예숙 님은 하나님도 계속 오냐오냐 하지 말고 벌 좀 주고
그러셔야 돼요. 정광훈 씨를 본보기로 하나님 이름 판 인간들 벌 주시길 기도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럼 교단의 법도 있고요. 예. 우리도 그들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예. 이 정광훈 씨는 법에 대한 아주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예. 교회에서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징계가 있고 벌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다 돌리면 예?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예? 사랑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불의를 보고 저항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정광훈 현상을 보면서 정광훈을 또 정광훈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들을 보면서 사실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선량한 목사들, 신자들이 폄훼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런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원래 한국 교회가 초기에 돌아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이 사회의 큰 귀한 일들을 교육계나 그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했습니다. 예. 또 민주화 운동을 그래서도 중요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죠. 했었던 것이 예. 교회입니다. 예. 지금도 농촌이나 어촌이나 작은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귀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대형 교회 정광훈 씨를 추종하는 네.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교회들이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추락시키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말 이 훌륭한 목회자들, 훌륭한 신자들. 정말 좋은 교회들이 네. 싸잡아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분들이 격려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 방인성 목사와 함께한 훅 인터뷰 월요일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이 방송 풀버전 어디에서요? 예,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9월 21일 월요일 일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방인성 목사님 20년 전에 되게 젊었는데 그때는 젊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손주 보느라고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요 막 떠요. 뭔가 뜨는데 재밌는 영상이 뜹니다. 그리고 포털에서 좀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봐요. 떡이 나옵니다. 선물 나옵니다. 김기아 기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장면 어떤 장면이죠? 네, 주진우 기자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사실 요게 목요일 책의 맛 코너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에 만난 작품은요,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점, 페일 블루닷. 페일 블루다. 페일 블루닷 아니겠습니까? 네. 방송에서 시작할 때 딱 알게 됐는데 이 출연하신 분들이 다 국문과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네.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남들이 무슨 과 나오는지 뭐가 관심이 있어요. 김갑수 선생님이 국문과 나왔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정선태 선생님도 국문과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국문학에 뜻이 있어서 학교를 간 건 아니고요. 네, 저는 4년 동안 그냥 사실 저는 뭐 4년 동안 합법적으로 부모님의 영도 아래 놀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대학에 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를 갔었어야 되는데 가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책은 많이 읽으셨나 봐요. 아니요,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책을 읽진 않았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안 하고요. 수업 시간에 교재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그리고 근데 다른 책을 읽었죠. 주로 명작, 오래된 고전 좀 읽었었고요. 그런데 이 칼 세이건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라는 책이 사실 제일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네. 저도 샀어요. 네. 샀는데 이만하잖아. 그런데 이게 두꺼워. 다시 읽어보세요. 자, 페일 블루닷 창백한 푸른 점을 읽으면요 다시 코스모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필요 없어요. 중간중간에 읽어도 됩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칼 세이건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네.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나사에서 해외가 아니죠. 이 그 우주 지구에 우주에 대한 가장 석학인데 이분이 어떻게 따뜻하게 인문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분은 대학교 때는 인문학을 전공하다가 천체물리학으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 시인이자 철학자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사는데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우주를 놓고 보자. 큰 우주에서 한 점이고 우리는 먼지일 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따뜻한 위로가 갑자기 뭉클뭉클. 특히 요즘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지금 상황, 정치 사회적인 상황,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로 인한 이 우울증과 이런 게 우리 일상을 굉장히 무겁게 지금 짓누르고 있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잠깐 도피일 수 있어요. 책으로 한번 도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추석 연휴가 오지 않습니까? 네. 추석 연휴 때 한 마음 잡고 한번 페일 블루 다시나 코스모스 한번 읽어보시면은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특별히 과학에는 관심 없다. 특별히 저기 우주 이런 거 관심 없어.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 관련된 서적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 삶의 한 그 등대 같은 반짝이는 지향점을 주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철학서 같은. 네,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거 읽어야 됩니다. 요거 읽어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도 잘 나온다. 그리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런 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전 세계 과학책 중에 그쵸. 가장 많이 제목은 팔린 다들 책이에요. 아는데 내용은 아무도 모르거든.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이 목요일 책의 맛 하이라이트 부분을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그런 우주에 대한 관점, 우주에 대한 설명을 대중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아주 엄청나게 그때 뭔가를 바꿔 놓은 존재죠. 네, 아마 과학 특히 천문학에 대한 그 대중들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놓은 책 같아요. 그렇죠. 이 책을 딱 펼치면은 서문이 방랑자들인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그 5번째 비가가 딱 인용돼 있어요. 그러나 말해다오 이 방랑자들이 누구인지 하고 난 다음에 첫 문장이 우리는 애초부터 방랑자였다. 이게 천문학 책.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르죠. 요즘 그렇죠. 말로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 과학책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편견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제가 읽혀보면은 정말 감동해요. 그러니까 책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전제로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우리가 의외로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일 처음에 글로 쓴 게 아니에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물인데 이게 한글로 자막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먼저 나와서 쭉 이제 얘기로 이어지는 1시간 몇 분짜리를 먼저 보면 윤곽은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뭐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도대체 이 방대한 우주 속에 우리는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서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건데 보통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를 얘기하지만 정선태 선생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거죠. 그중에 지구라는 거에 집중해서 페일 블루 다트 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인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잘것없는가에서 그렇죠. 출발을 하는 거죠. 네. 코스모스도 그렇고 페일블루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과학책이 아니라 철학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봐야 잘 돼요?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근대 사회가 인간 중심적으로 다 세계를 파악했잖아요. 포착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이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까지 인간이 다 측정하고 재고 지배할 수 있다. 거기다 막 상상을 해서 조물주라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죠. 있어서 막 생명체도 막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세계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네. 제 코스모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천체 물리학과 책이 인문학적 베이스를 탄탄하게 깔고 있다는 거. 네. 여기 보면은 200의 그 별유천지 비인간 있잖아요. 예. 그 산중문닭 속인 그것도 인용돼 있고요. 그리고 구런의 초사도 인용돼 있고요. 이 또 누굽니까? 볼테르의 미크로메가스도 인용돼 있고요. 또 멜빌의 백경 그런 신화부터 시, 동서 고금의 인문학을 딱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천체 분리학을 구성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대단한 책입니다. 우주 분야, 천체 물리학 분야의
대가죠. 권위자인데 이분이 또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책을 읽기 난 책 싫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엘고 전 미국 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지금 칼 세이건하고 절친이었는데 이분이 만든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있고 또 아까 말했던 칼 세이건이 직접 참여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 그걸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코스모스로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읽은 사람도 다시 갑니다. 네. 저도 이 책 읽고 다시 지금 코스모스로 또 갔어요. 네. 네. 그리고 BBC에서 제작한 그 칼 세이건 제자가 내레이션을 하는 6부작인가도 있습니다. 코스모스 함께 보시면은 정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설민석 씨도 다뤘는데 그래요? 이분은 굉장히 이분도 이제 식견이 있는 사람인데 재미에 치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민석으로 코스모스를 끝내버리면 좀 아쉬움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사고고님이 창백한 푸른 점 여러 번 펼쳤는데 완독한 적은 없었어요. 몇 페이지 읽다가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있으면 읽고 또 넘기다가 읽고 싶을 때 읽어도 참 좋아요. 그러면 네, 이거 좋아요. 맞는 얘기인데. 과학자가 소설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반칙 아닙니까? 이거 이분은 석학이고요. 그냥 석학이죠. 이 사람 지금 방금 쓰신 분이 얘기한 그 소설이 그 컨택트죠. 네. 영화 조디 포스터 나오는 거. 아, 이거 되게 기분 무지하게 이상해지는 영화죠. 그거. 네. 그 소설 원작을 쓴 거죠. 저는 칼 세이건 컬렉션을 다 갖고 있는데 정말 글 잘 씁니다. 자, 30권이 넘을 텐데. 번역된 것만. 자, 몇 개 부분 좀 볼까요? 네. 내용 좋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은데 금방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림도 구경하시고 눈에 띄는 몇 문장 한두 단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되는 문장 같아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민, 서로 사랑하는 남녀, 어머니와 아버지, 앞날에 촉망되는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윤리 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초인적 지도자, 성자와 죄인 등 인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지금 정선태 교수가 읽은 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문장입니다. 대목이에요. 네. 뭐냐면 칼 세이건 스스로의 목소리로. 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바꾼 큰 위대한 연설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가령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으로서 우리 지구라는 그 지구 속에 사는 우리라는 게 얼마나 그 속에 분열, 갈등, 싸움, 높고 낮고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입증한 게 지금 읽어주신 책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읽어야 됩니다. 네. 굉장히 긴데요, 칼 세이건. 그런 지구가 있는데 네. 한 단락만 더 보겠습니다. 지구는 광대한 우주의 무대 속에서 하나의 극히 작은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조그만 점의 한 구석의 일시적 지배자가 되려고 장군이나 황제들이 흐르게 했던 유혈의 강을 생각해보라. 또 이 점의 어느 한 구석의 주민들이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다른 한 구석의 주민들에게 자행했던 무수한 잔인한 행위들. 그들은 얼마나 빈번하게 오해를 했고 서로 죽이려고 얼마나 날뛰고 얼마나 지독하게 서로 미워했던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지금 읽어주신 대목을 이해하는 방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칼 세이건은 제가 이해하는 바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이 이제 어떤 생명체인지를 규명하는 역사가 있어 왔는데 그게 근대에 와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그 태반이 장군들의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소련의 무기 군비 경쟁 하에서 우주 개발이 확대됐어요. 그게 얼마나 낭비적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인류 전 역사에서 이렇게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신앙 체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이나 또는 체제의 통솔을 위해서 어떤 만든 장치지만 실제 과학이라는 거는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독자들도 이
이 책의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유영재님은 이 작고 푸른 점이 인류가 살아가야 할 우주에서 유일한 집이자 터전이라는 메시지 강하게 와닿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올드필드님은 요점 아이고 의미 없다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싸우는 거 이 칼세이건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허망한 거예요. 네. 딱 이런 구절 보세요. 이 광막한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의 미천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데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올 징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방문은 가능하지만 정착은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그 행성도. 네. 그러니까 좋건 나쁘건 지구만이 우리의 유일한 삼터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또 다른 구절 또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천문학은 겸손과 인격의 학문인데요. 그래서 이 창백한 푸른 점에 사는 우리 함께 어울리면서 그럼요. 이 지구를 좀 정말 잘 살피자는 것입니다. 잘 살피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보이저호에서 바라본 지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달에서 보면 초승달처럼 보인다 그럽니다. 거기에 무슨 국경이 있고 뭐가 이 천하고 뭐 귀한 게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 하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과 지금 오늘 소개해 주는 이 창백한 푸른 점 이 두 개의 배경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1977년에 미국에서 무인 우주선 보이저호라는 거를 띄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현재 교신 중이고 사진을 보내와요. 이게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래서 토성, 목성 탐사 다 하고 이제 해왕성, 명왕성은 이제 사라졌고 없는 걸로 치기로 하고 해왕성까지 쭉 해서 그 이후에 또 그러니까 한 200억 킬로미터의 거리를 인간이 보낸 우주선이 탐사를 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우주의 실체를 이 칼세이건이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마지막 인사로 짧은 단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국가 간의 대립과 증오의 도가니 속에서 착상된 우주 비행이 놀라운 초국가적인 전망을 가져오게 된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다시 한번 감명받는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지구 선회 궤도에서 지구의 앞날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깊이 뿌리 박힌 국가주의라도 삭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두알 위에서 싸우는 진드기들처럼 하찮은 것이다. 자두알 위에서 싸우는 진드기들처럼 하찮은 것이랍니다. 네. 김갑수 평론가 정선태 국민대 교수와 함께한 목요일 책의 맛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김기아 기자, 이 방송 풀버전은 어디? 네,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9월 24일 목요일 2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문장들, 너무나 좋은 장면들이 많아서 이렇게 음미하고 싶었는데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말이 많어. 끝까지 그 클로징할 시간을 안 주시던데. 아니 근데 그게 또 김갑수 평론의 또 맛이죠. 아니 전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었어요. 네. 듣다 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었다. 듣다 보면요 책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 방송이 이렇게 좋은 방송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한민복 시인의 시를 얘기했는데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일시 품절입니다.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그래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고 주진우 라이브를 듣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보십시오. 네,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올해 어떤 책 읽었지? 분명 갈세건이 여러분의 책꽂이에 머리맡에 꼽힐 만한 그런 책이라고 제가 감히 추천합니다. 유튜브하고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좀 검색해달라고 좀 얘기 좀 많이 해줘봐. 그렇습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포탈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가 기사화할 만한 진짜 중요한 내용 그런 거는 또 뉴스로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내용은 진짜 좋은데 기사할 내용 많은데 딱히 어떻게 좋다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네. 너무 옛날 개그네요. 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선물 얘기 한 번만 더 해줘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요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았던 주진우 라이브에서 요런 게 좋았다, 요런 게 별로였다, 요런 청취 후기를 보내주시면 그분 중에서 3분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피자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어떻게 더 잘 이 방송을 만들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정성을 어떻게 보답할 건지 제가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참 코로나 시대만 지나면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보고 또 뭐라도 할 만들고 텐데, 그죠? 텐데요. 네, 좀 아까워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그 정성들 모아서요 준비하고 만들 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아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